한국화학연구원 바이오화학연구센터 황성현 교수님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미래라는 주제로 교수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강연해 주시는 황성현 교수님께서는 숭실대학교 섬유공학과 학사, 한양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석사 박사를 졸업하시고 그동안 SKC 첨단기술중앙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바이오화학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시면서 현재까지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부교수에 역임 중이십니다. 주요 업적 및 수상 경력으로는 한국화학연구원 우수연구원상, 2018년 안전관리 최우수 인증연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셨으며 연구 분야로는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기술과 친환경 고강성 자동차용 소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연구, 상온 자가 지우 고분자 연구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황성현 교수님의 강의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화학연구원 바이오화학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황소연입니다. 제가 거의 대학생 아니면은 전문 연구원들 상대로 이렇게 세미나를 하다가요, 오늘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대가 굉장히 어리셔갖고 이거 오늘 좀 잘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연휴라서 사람이 별로 없으실 줄 알았더니 많이 오셨네요. 또 때마침 요즘 플라스틱 관련된 이슈들이 되게 많아서 학생들한테 조금 저희가 그래도 오늘 가르쳐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플라스틱 하도 문제가 많아서요. 다행히 또 제가 바이오 플라스틱 연구를 지금 한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렇게 재미없는 학문의 하나였었는데 요즘 하도 플라스틱 이슈가 되다 보니까 관심들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 플라스틱이 저희가 첫 시작은 그렇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과연 플라스틱이 처음부터 나빴던 건가? 라는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플라스틱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는 1860년대 때 시작을 합니다.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시작은 미국에서 1860년대 때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가 당구였어요. 공 맞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당구공은 재질이 코끼리의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상아로 만들다 보니까 스포츠가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는 코끼리 상아를 어떻게 많이 뽑아야겠죠. 코끼리들이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 수요가 많다 보니까 더 이상 코끼리의 상아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상아를, 그러니까 그 당구공 만드는 회사에서 현상금이라고 합니다. 상금을 걸었습니다. 상아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어 오시는 분한테 그때 당시에 만불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는데 만불을 상금으로 걸고 연구 개발했는데, 그때 처음 만들어진 게 나이트로셀룰로스라는 소재와 장뇌라는 소재를 합성해서 섞어서 굉장히 단단한, 당구공만큼 단단한 소재를 만들었는데 그게 플라스틱의 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1930년대 초 한 3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흔하게 쓰고 있는 폴리에틸렌이라는, 우리 흔히 비닐봉지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37년에는 이제 캐러더스라는 미국의 듀폰이라는 회사의 연구원이 나일론이라는 소재를 처음 개발을 했는데요. 이 나일론은 그때 당시에 스타킹이라는, 여기 어머니도 계시는데요. 스타킹이 처음에는 굉장히 비싸고 질기고 비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스타킹이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래서 미국에서만 해도 한 400만 켤레 정도 팔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화학 소재가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보면 동물의 가죽이나 또는 동식물의, 그러니까 자원들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이때 당시만 해도 뭐 신의 소재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인류에 도움이 되는 소재였었습니다. 플라스틱이 안 생겼으면 만약에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플라스틱 자체가 간단하게 진짜 눈 감고 생각해보시면 플라스틱이 주변에 없는 데가 굉장히 없어요. 근데 큰 이슈로만 보게 되면은, 만약에 플라스틱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이런 감기나 유행병에 있었을 때, 그런 주사를 맞아야 될 때
이런 일회용 플라스틱 같은 소재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요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는 그 문화 예술의 활동은 전부 다 연극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영화가 생겼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영화의 필름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혹시 아세요? 그래서 이런 필름들이 필름이나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대중문화의 확대에 굉장히 플라스틱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행기를 타거나 자동차를 탈 때 예전처럼 쇠만 있었다면 굉장히 무거웠을 거고 에너지가 그만큼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플라스틱이 존재함으로써 차가 좀 더 가벼워지고 비행기가 좀 더 가벼워져서 그만큼 더 빨리 수송기기가 훨씬 더 발달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플라스틱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지만 아침 눈 감고 눈 떠서 다시 잘 때까지 우리가 플라스틱을 안 건드리는 시간이 과연 하루에 얼마나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요. 저 같은 경우는 자고 일어났을 때 잘 때 침대에도 화학섬유라는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것도 플라스틱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알람을 눌러요. 알람을 누를 때 이런 플라스틱 시계들이 존재할 것 같고요. 일어나서 이빨 닦죠. 이빨 닦을 때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들이 존재합니다. 또 칫솔도 화학섬유 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그런 것들도 돼 있고 저희 딸인데요. 저희 딸이 메고 다니는 가방은 화학섬유로 돼 있더라고요. 가방을 메고 인사하고 어머니 아버님들 다 회사 가서 자판을 치고 있으면 자판도 플라스틱입니다. 이렇게 모든 게 점심을 먹을 때도 그렇고 잠깐 커피를 마실 때도 그렇고 과연 우리가 하루 동안 플라스틱을 안 잡고 있을 때가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고민을 해보시면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플라스틱이 그만큼 우리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예전에는 불과 100년도 안 된 시절에는 신의 소재라고 칭찬을 받던 게 이제는 갑자기 뭐 암살자라는 단어까지 나타나면서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위협을 가해주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뭐 많이 보셨죠? 거북이 콧구멍에 빨대 꽂혀서 빨대 뽑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약간 뭐 오바해서 찍은 사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바닷가에 나가면 굉장히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 쪽의 휴양지 쪽에서 나온 영상인데요. 그냥 잠수부가 잠수하면서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면은 보시는 분 알겠지만 플라스틱들이 가운데 둥둥 떠다닙니다. 근데 다행히 이거는 눈에 보여요. 그럼 어떻게 청소라도 할 수 있는데 플라스틱이 파도나 여러 가지 충격에 막 부딪히면 그 안에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작은 마이크로 파티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머리카락 수준 아니면 또는 머리카락이 100만 분의 1까지도 쪼개지는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은 바닷속에 있으면 가라앉지도 않고요. 뜨지도 않습니다. 그냥 물속에서 그냥 둥둥 그대로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동물들이나 이제 물고기들이 먹고 그것들을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물고기를 먹게 된다면 우리 체내에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과연 결국은 이런 것들은 뭐냐? 이 정도 사전 선거는 아시겠죠? 너무 많이 플라스틱을 생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에 플라스틱을 만들었던 과학자들은 지금 이런 사태들이 올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도 80년대부터 이제 석유화학이 굉장히 발달되면서 정말 많이 생산을 하게 됐는데요. 그만큼 많이 생산하고 싸기 때문에 오남용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쓰고 오남용을 하고 편하게 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들이 땅 속에 묻혔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길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7년 겨울에 이제 어머님들이 처음으로 체감하셨겠지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 막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아파트에 폐플라스틱은 수거해서 가지 않겠다라는 문제가 시작이 되면서 이 폐플라스틱 문제가 이제 발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 얘기가 나옵니다. 빨대 더 이상 뭐 사용하면 안 되고요. 커피숍에서 뭐 일회용 제품 쓰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해결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충격적인 거는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던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실질적으로 연안 해안에 미세 플라스틱 양이 특정 조사기관에 따르면은 우리나라가 거의 오염 수준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가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겠다라는 연구들을 조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뭐 연간 우리가 섭취하는 양이 212개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사이즈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먹었는지를 사실 잘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 이렇게 형광색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들이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할 때 동물들이 먹고 플라스틱에 처리를 해갖고서 이렇게 형광색 물질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건데요. 이만큼 체내에 플라스틱을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이거는 제가 기사를 같이 써달라고 해서 부탁을 한 건데 저는 플라스틱을 암살자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만큼 환경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플라스틱이 되었다라는 거는 이제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를 왜 해결을 해야 되냐면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이 더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이런 제도들이 거의 이제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이 플라스틱으로 매립시키고 있는 현재 이제 대부분 플라스틱을 어떻게 하냐면 폐기 처분을 할 때 소각을 시키거나 매립을 시키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중국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수입을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조업을 하게 되면은 많은 에너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원이 플라스틱의 가장 큰 특징이 이걸 태우면은 열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국에서 많이 수입해서 고형 연료로 많이 썼는데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이런 제조업 중심의 이렇게 뭔가를 막 만들어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높은 것들을 많이 찾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고형 연료로 플라스틱을 더 이상은 안 받겠다라고 얘기해서 그게 시작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좀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8년 초반만 해도 이렇게 730만 톤 정도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고형 연료로 수입했는데 우리 이제 더 이상 안 받겠어. 플라스틱은 이제 더 이상 중국 내로 반입은 금지할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은 어디로 갈까 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뉴스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또 플라스틱의 큰 문제는 뭐냐면 태우면은 그 안에서 플라스틱이 전부 다 100%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요즘 미세먼지 이슈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태우고 나면은 이렇게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그러면 국내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연구 전문가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뒤에서도 잠깐 얘기를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우리 스스로 지금부터 플라스틱을 아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것들을 이제 아직까지 해결책이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 학생분들한테도 얘기 드리는 게 아끼고 플라스틱 가급적이면 안 쓰고 쓰더라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재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더 깊게 얘기 드리면 복잡하지만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서 체계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거를 100%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그나마조차도 재활용률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플라스틱이 더 많이 생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얘기들도 있지만 저희가 좀 이따 얘기 드릴 것들은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에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는 너무 많은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것들을 이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다양한 규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머님께서 마트나 이런 게 가시면 알겠지만 요즘 일회용 봉지 사실 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인심이 검은색 비닐봉지였습니다. 뭐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 어디 가서 비닐봉지 한 장 달라고 했을 때 거절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예전에는. 그만큼 비닐봉지가 싸고 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심으로 막 주시고요. 어머님 싱크대 대부분 다 한번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직도 검은색 비닐봉지가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집에. 예. 그 정도로 플라스틱에 대한 인심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효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는 것들을 좀 아끼고 그것들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시면서 생활해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유명무실했던 이런 법 제도들이 이제 점점 강화가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플라스틱이 남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이제 제재를 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제도 개선들이
요구되고 있고 지금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법제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학생 여러분들도 집에서 어머니들한테 분리수거할 때 그 안에 플라스틱 안에다가 막 먹는 거 이런 것들 다 집어넣고 오염돼서 이렇게 버리게 되면은 그런 플라스틱은 재활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쓰시고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내보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얘기들은 조금 빼고요. 이렇게 국내에서도 더 이상 뭐 방치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서 사용이 계속 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커피숍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뭐 종이 빨대 많이 나오셨을 겁니다. 종이 빨대를 쓰겠다 여러 가지 대체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동안에 쓰셨던 플라스틱들이 너무 편리했어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음료수 주스 마실 때 종이 빨대를 한번 먹어봤어요? 굉장히 빠를 때 힘이 엄청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왠지 주스가 맛이 없는 것 같아. 막 종이 빨대로 뽑으면. 여기 동의하시는데요. 여기 학생들도 맞아 하시는데 사실 플라스틱은 어떻게 보면은 생활 편의형 제품이었기 때문에 편리하게 썼는데 갑자기 뭔가 대체를 했는데 불편해지면 당장 나한테 오는 인식이 나 이거 불편해서 못 쓰겠다고 하면은 사실 한 번 편해지긴 쉬운데 불편한 걸로 돌아가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지금 강제적인 막 규제책을 내고 있는데 그동안에 플라스틱이 싸고 너무 편리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것도 대체하면 사실 지금 느끼는 것들이 예전만큼 만족도가 높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걸 어떻게 해볼까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고 편리하되 불편하지 않게끔 그리고 이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우리가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일회용 제품 쓰는 양이 아까도 그랬지만 전 세계 1, 2위 다투고 있고 미세 플라스틱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규제 정책은 다른 나라보다 그렇게 세지는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규제 정책이 세지 않았으니까 많이 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각국에서는 더 이상 사용 안 하는 규제가 심하게 됐고요. 유럽에서는 특히나 뭐 더 규제 정책이 강하고 거기는 아무래도 시민 의식이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지금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플라스틱을 안 쓰고 바이오 플라스틱 쓰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대체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보게 되면 뭐 대체품들, 그럼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사이클이라는 게 재활용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수거해서 어떻게든 다른 걸로 재활용을 하거나 수거해서 그 만들었던 거를 똑같은 병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2개 만들 거를 하나만 만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이 기본 골자가 될 것 같고요. 뭐 해외 규제 정책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강력하게 나라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거 이렇게 분해되고 썩는 거 플라스틱 쓰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렇게 엄청난 연구비를 지원을 해서 국민들에게 쓸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플라스틱 얘기를 하니까 금요일이고 피곤한 이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하러 오신다는 게 굉장히 놀랬고요. 예. 오늘 바이오 플라스틱 배우러 오셨으니까 바이오 플라스틱이 뭔가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2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썩는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특정 조건에서 이제 땅이나 뭐 바다나 이렇게 폐기를 묻었을 때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최종적인 게 분해가 되는 것을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것들은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시 식물에 영양소로 에너지원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자연 순환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가 있고요. 바이오 기반의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보통 플라스틱은 다 석유계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원료를 근데 이거를 나무나 아니면 옥수수 이런 천연 자원에서 추출한 것들로 지금 현재 쓰고 계신 플라스틱과 똑같은 특성을 만들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인데요. 그럼 이거는 분해가 되느냐? 이건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좋아요?라고 여쭤보면 CO2 발생량이라는 게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걸 봤을 때 석유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에너지원을 적게 쓰고 만들 수 있는 바이오 매스 소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소재를 쓰게 되면은 CO2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다라고 하고요.
이 두 가지 모두를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흔히 지금 물병으로 쓰고 있는 페트병은 다 아시죠? 예, 페트병이나 뭐 HDP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비닐봉지를 얘기하는 것들인데 LDP, HDP 같은 것들은 위에 것 같은 경우는 소재가 원료가 자연에서 온 소재들을 말하는 거고요. 아래는 석유궤에서 뽑아낸 원료를 갖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석유궤에서 뽑아낸 원료를 갖고서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분해가 안 되는 거고요. 이쪽은 분해가 안 되는 거고 이쪽은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흔하게 쓰는 것들이 있는데 석유궤에서 분해가 안 되는 이쪽 거는 가급적 많이 없어져야 되고요. 석유궤로 만들지만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들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자연에서 추출한 원료를 가지고서 분해가 되게끔 만드는 소재, 이 소재가 우리가 쓰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많이 사용하게 되면 쓰고 버렸을 때 쉽게 분해될 수 있는 소재들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썩지는 않지만 그래도 CO2 저감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석유계 플라스틱보다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도 존재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해서 지금에 있는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해 가자라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이것들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들 위주로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플라스틱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손으로 접해보기 굉장히 좀 어렵겠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바이오 플라스틱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봉지를 주게 되면 흰색인데 굉장히 조금 불투명한 봉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무거운 걸 딱 집어넣으면은 쭉 늘어날 정도로 아직까지는 물성이 안 좋아요. 근데 그래도 그 나라 유럽에서는 환경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셔갖고 그래서 거기 비닐봉지 밑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써 있냐면 봉지를 손으로 아래 손으로 잡고 운반하세요라고 써 있어요. 그만큼 이제 무거운 거를 넣으면 이제 밑으로 이렇게 빡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생각해서 그 나라에서는 그거를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이거는 영어는 다 필요 없고요. 이거를 왜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만드는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게 이제 옥수수계 플라스틱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요? 예, PLA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폴리락틱 엑시드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중요하지 않고요. 아 옥수수에서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되고 그 옥수수에서 만든 것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미생물을 통해서 이렇게 플라스틱을 만든 다음에 요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쓰시고 제품을 쓰시고 땅에 묻으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돼서 이것들이 다시 이렇게 자연의 식물들의 에너지원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자연 순환적인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넣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쓴 뭐 병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이렇게 쓴 것들을 땅에 딱 묻으면 특정 조건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분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종류마다 분해 기간이 전부 다 달라요. 그리고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른 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따뜻하고 미생물이 많은 조건이었다면 그만큼 빨리 분해가 될 거고요. 온도가 낮거나 미생물이 잘 자라지 않는 환경이라고 하면 그만큼 분해 속도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이 되면 될수록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석유계 플라스틱은 절감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물성이 아직까지 떨어지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지난달 4월에 우리 연구팀에서 정말 간단한 그러니까 연구를 간단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샘플을 한번 만드는데 어떤 게 이렇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요. 저희가 만드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가지고서 한번 흔하게 쓰는 비닐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비닐을 만들어 봤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운 좋게 기사화를 했었었는데 한 달 이후로 정말 너무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셔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계속 이런 관련된 인터뷰나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신문은 그렇다도 저도 솔직히 포탈에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메인에 가보는 기쁨도 누려봤고요. 예, 댓글들도 굉장히 좋은 댓글들 많이 달아주셔서 그 덕분에 더 연구도 열심히 하고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플라스틱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잠깐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여기 학생들은 화학이라는 거 하면 화학 막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합성 얘기는 안 하고요. 쉬운 얘기로만 그림으로만 딱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한 내용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생분해 썩는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아까 썩는 플라스틱이 가장 문제점이 기계적 물성이 안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거운 거 많이 넣으면은 막 안으로 축축 처지고 쉽게 찢어지고 막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개발한 거는 요 천연계 바이오 매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천연계 소재에다가 저희가 요런 키틴 꽃게에서 나오는 키틴인데 그게 해양에 쓰레기들이 산개를 잡아서 저희가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해양 쓰레기들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그 어구 쪽 가시면 알겠지만 그 게 껍데기 썩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 진동을 하고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떻게 재활용을 해보자라는 고민에서 저희가 연구를 시작했고 또 하나는 요 나무에서 추출하는 셀룰로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셀룰로스 소재를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 수준으로 완전히 나노화를 시켜서 그거를 저희가 개발한 플라스틱에다가 이제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굉장히 물성이 많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원리적인 거는 굉장히 좀 나중에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는데 옛날에 쉽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는 좀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진흙 집을 지으실 때 조선 시대 뭐 고려 시대 진흙 집을 지을 때 그냥 진흙만 이렇게 해갖고서 올리면은 집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옛날 선조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맞아요. 볏짚을 집어넣었어요. 볏짚을 집어넣어서 그걸 단단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보통 보강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연구실 와서 쓰면 제가 상 줬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리적으로 응용을 하는데 그거를 나노화 시켜서 복합 소재를 만들면 더 좋은 물성을 갖는 소재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분해도 더 빨리 가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우리 연구팀에서 그런 연구들을 했고요. 요거는 그냥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림만 보여드리려고 잠깐 했는데요. 이렇게 맨 처음 플라스틱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맨 처음엔 점도가 안 높아요. 물 같잖아요. 이렇게 교반을 시키면. 근데 우리 플라스틱 녹여 보셨나요? 녹여 보시진 않으셨죠? 온도가 높아요. 되게 어떤 거는 한 150도에서도 녹는 것도 있지만 뭐 많게는 뭐 250도, 심지어는 뭐 800도까지 올라가는 녹이려면 그러니까 플라스틱 종류가 너무 많은데 지금 바이오 플라스틱 저희가 만든 거는 150도에서 녹는데 처음에 이렇게 만들 때는 굉장히 물처럼 잘 교반이 쉽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분자량을 높이고 나중에 쓸만한 플라스틱을 놀랐네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점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플라스틱 만드는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많이 거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일반 플라스틱 녹인 거랑 똑같이 생겨 있는데요. 이것들 나중에 이렇게 필름을 만들고 가공을 하면은 땅에 묻었을 때 뒤에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이게 전자현미경이라는 것 갖고 찍은 건데요. 이게 보시면은 단위가 100나노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노라는 거 개념은 아시나요? 머리카락의 100만 분의 1나노가 머리카락의 100만 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지금 100나노 정도로 보신다고 하면 한 1만 분의 1 수준, 머리카락의 1만 분의 1 수준 것을 골고루 분산시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는 이걸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었었는데 일단은 만든 것들이 조금 국민들에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다가 이렇게 간단한 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거고요. 결국은 우리나라 어머님들 종량제 봉투 쓰시면은 거기다가 막 테이프 붙여 가시면서 많이 넣으시잖아요. 어떻게든 꾸역꾸역 넣으셔서 이렇게 내보내시는데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약에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쉽게 찢어지고 하면은 쓰시기에 불편하시면 물론 환경을 위해서 쓰셔야겠지만 굉장히 불편하시면 못 쓸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강하고 질기게 만들어 보자. 그거였고요. 이렇게 작은 비닐 봉지에다가 이게 한 10kg 정도 덤벨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 필름 두께가 20마이크로 정도 되는 아주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는 20마이크로라고 하면은 또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 머리카락 정도 굵기보다 작을 거예요. 아마 머리카락 지금 굵기 다른데 그렇게 비닐을 아주 얇게 만들어 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밑에 하중을 계속 줘서 얘들이 얼마나 날 때까지 부러질 건가 이런 연구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때 뭐 실질적으로 그래서 추를 달아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왼쪽은 흔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 석유계 플라스틱인 거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개발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령을 계속 달으면 석유계 플라스틱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당기는 힘이 약해갖고 이렇게 5kg만 달면 굉장히 좀 금방 떨어지는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연구돼 있던 거에 비해서도 우리께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어디다 활용할까 하다 보니까 이제 봉투에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이제 현미경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유계 플라스틱은 이제 분해 테스트를 같이 해주면요 이렇게 표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분해가 되는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바이오 플라스틱은 분해가 되는 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리면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분해가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연구실에서 간이 테스트를 일단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것보다 간이 테스트를 먼저 하는 게 이렇게 부엽토 환경 조건에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때 이게 비닐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비닐입니다. 근데 이런 비닐들 테스트했을 때 요것들을 놓고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에서 6달까지 트레이별로 이렇게 쭉 놔둬서 연구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딱 눈에 봐도 쉽게 찢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한 달 정도 되는 샘플인데 보통 보시면은 흐물흐물한 느낌이 들 텐데요. 그냥 쓱 잡아당겨도 이렇게 쑥 분해, 그러니까 가볍게 떨어지는데 이것들이 이제 두 달, 세 달 지나면 이 형체가 안 보입니다.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6개월 돼서 흙을 이렇게 펴보면은 비닐이 아예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 안에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궁금하잖아요. 왜냐면은 그냥 눈으로 안 보이게끔 그러니까 분해되게 만들어주는 건 되게 많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물과 이산화탄소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따로 채집을 해서 그 안에서 나오는 물과 CO2 양을 계산을 하고요. 그 안에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평가들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연구에 대한 얘기니까 오늘은 눈에만 보여줄 수 있는 얘기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이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해보면요. 좀 더 개발되는 연구들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서 다양한 것들을 좀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거 아세요? 그 페트병 아우님들 맥주 먹는 갈색 페트병 혹시 맥주병 보셨어요? 그거 분리수거 잘 해주시잖아요. 그 분리수거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똑같은 페트병으로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지금 흰색 생수병은 모으시면은 재활용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갈색 페트병은 되게 어렵습니다. 이유는 그 안에 페트병 구조를 보시면 맥주는 그 발효를 시켜서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 발효를 막기 위해서 색깔이 투명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입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안에 탄산이라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맥주는 탄산이 밖으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코팅층을 여러 겹을 넣습니다. 그래서 소재가 다 달라요. 우리는 흔하게 알고 있는 페트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나일론도 들어갈 수 있고요. 실란트라고 이렇게 접합하는 소재들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거를 칸 이렇게 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갖고 오셔서 재활용하려고 녹이면 여러 가지 플라스틱이 섞이는 바람에 원래의 플라스틱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 맥주병에 대한 플라스틱이 규제 품목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걸 조금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얀색 플라스틱 페트병은 그냥 기능성이 특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 녹이면 그 보트를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님들 거기다가 막 보리차 넣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분리수거 철저히 하셔갖고 내놓으면 되고요. 아직까지 법적으로 조금 뭐 제도 개선이 안 되고 있지만 가장 좋은 게 우리 학생들하고 어머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는 라면 봉지와 과자 봉지. 라면 봉지, 과자 봉지를 뒤집으시면 거기 어떤 게 있어요. 반짝반짝하고 있죠. 그게 알루미늄으로 코팅된 겁니다. 그 이유는 과자나 라면은 수분이 들어가면은 눅눅해지죠. 그러면 아무도 그 음식 그거를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과자 눅눅한 거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맛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번쩍번쩍한 거를 그냥 넣은 게 아니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체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알루미늄으로 코팅을 해서 유통기한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시간을 오래 있어도 수분이 안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재활용이 안 됩니다. 또 그래서 그것들도 이렇게 모아서 분리를 해주시면
그거 자체로 뭔가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우리가 분리수거를 되게 많이 하고 체계적으로 잘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 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거조차도 우리가 안 해주면 플라스틱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해주시고 제가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거나 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세미나를 하실 때는 재활용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법 제도를 좀 바꿔서 그런 것들 좀 학생들에게 주부님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것들이 이런 연구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코팅 없이 그냥 썼다가 그냥 땅에 묻었을 때 100%다 분해되는 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해서 이런 과자 봉지를 대체하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연구를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어느 정도의 연구 성과들도 좀 볼 수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막 뭐 저희 연구원들은 이제 논문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그런 좋은 연구 논문을 쓰기도 했고요. 여기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앞으로 향후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4차 산업의 가장 큰 필요한 것들은 이런 식품 쪽으로 봤었을 때는 원산지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유통이나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인간이 체크를 안 해도 스스로 다 이렇게 관리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그게 그 정보들이 자기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러니까 자기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에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과자 봉지는 그게 안 됩니다. 왜냐면은 알루미늄 코팅이 돼 있으면 보통 이제 저희가 그 신분증 학교는 신분 요거 택 쓰나요? 학교 안 쓰죠. 예. 대학교 가시면 여기 등록 수업 들을 때 누구 학생 왔을 때 이렇게 탁탁 찍는 게 있어요. 띡띡 소리 나는 그걸 이제 보통 RFID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택을 찍으려고 하게 되면은 알루미늄 코팅이 돼 있으면은 빛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통과가 안 돼서 그걸 찍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소비자들이 쓰고 계시는 알루미늄 코팅되어 있는 봉지들은 100%다 RFID 시스템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벨트에 막 쭉 움직이고 있는데 많은 어머님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호주산 소고기만 먹고 싶고 미국산 소고기는 안 먹고 싶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지금 다 들춰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산지가 어디고요? 이거 어디서 나왔고요? 뭐 이렇게 얘기되는데 지금 요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컨베이 벨트에 올라가면서 그 안에다가 원산지 정보나 고기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다 집어주고 있으면 RFID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알아서 딱 디텍팅이 되고요. 그것들이 정보가 내 핸드폰이나 또 다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갖고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딱 쓰시고 나서 고기나 이런 푸드 컨택 할 수 있는 것들은 딱 모아서 다시 버리실 수 있으면 자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소재들도 아직까지는 가격적이나 여러 가지 연구적인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지만 거의 그래도 단계가 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연구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연으로 분해된다고 해서 100%다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독성이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연구팀에서 이제 뭐 새로 만든 소재가 독성이 있나 없나 이제 평가를 하는데 요즘은 동물 보호 때문에 이거 함부로 우리 연구실에서 잡은 건 아니고요. 동물 실험을 할 수 있는 허가가 돼 있는 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재를 그쪽에다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런 연구를 해주시고요. 우리 연구 자체가 굉장히 독성이 적다라는 것들을 이제 결과를 보내주시면 우리는 그 결과를 쓰고 있는데 바이오 플라스틱은 반드시 독성이 없어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들에 이렇게 닿는 그런 포장재들은 독성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연히 우선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요 해양 폐기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자원화 시킬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갑자기 오면서 기사를 봤는데 커피 찌꺼기에 관련된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커피 찌꺼기는 사실 우리나라에 커피숍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커피 찌꺼기는 다 쓰레기였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내리고 나서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뭐 톤당 얼마 이렇게 돈을 내고 그걸 버리고 있는데 그것들을 재활용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은 현재는 가볍게 재활용하는 방법들이 어떤 거냐면 축사에 그
그 우리에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볏짚을 깔거나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리고 톱밥도 섞어서 이렇게 깔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는 재활용을, 냄새가 나니까 커피로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수거하시는 분들은 돈을 안 주고 그냥 가져와서 그거를 축사에 넣으니까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커피숍에서는 돈을 안 줘도 되니까 그런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커피 안에서 원료들을 저희는 다 소스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그런 뭐 의약 뭐 바이오 용품들을 만들 수 있는 소스들을 다 뽑아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도 우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낭비되고 지금 폐 자원으로 쓰고 있는 이 개껍데기 같은 것들도 추출을 해서요.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던 저희 플라스틱에다 섞기도 하고요. 요거 자체만으로도 필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필름을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우리나라 거는 아닌데요. 요거는 나무 목재에서 추출한 셀룰로스를 나노화를 시켜서 그거를 굉장히 압착을 시키면은 이렇게 투명한 필름을 만들 수 있는데, 요 투명 필름 자체는 나중에 쓰시고 땅에 묻으시면 똑같이 자연계로 돌아갈 수 있는 플라스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고, 그리고 뭐 나가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용 소재 쪽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 용처는 너무 무궁무진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아직까지 이것이 안착되기가 어려운 부분은 경제성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그러니까 제품의 특성상 많이 생산을 하면, 소비자들이 많이 쓰면 가격은 싸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석유계 플라스틱은 일반적인 생산량이 수십만 톤에 달하고 있어요. 한 아이템만 해도. 근데 바이오 플라스틱은 그렇게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비싸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우리 연구팀에서 또 개발한 게, 치약이나 이런 그 화장품 세안제라고 하시나요? 세안제 안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화장품도 고분자 플라스틱의 일종인데요. 그 화장품을 우리는 뭐 피부에 잘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원리냐면 그 안에 있는 작은 알갱이들이 그 화장품 성분을 잘 펴줍니다, 쉽게. 그래서 굴려서 피부 안에 접촉을 빨리 시켜줄 수 있게끔 하는 느낌인데, 그것들에 쓰는 원료가 이렇게 구형 비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렇게 원료가 동그랗게 돼 있는, 그게 수십 마이크로 파티클 되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일부 존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진짜 위험한 게 처음부터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그래갖고 화장품 세안하고 우리 그 세숫대에서 내려가서 가게 되면 계속 둥둥 떠댕기면서 바닥까지 가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환경적인 규제 정책이 조금씩 이제 가게 되면 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이제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한적으로 제한이 돼 있고요. 이게 점점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들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시트릭 엑시드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귤에서 나오는 원료입니다. 근데 귤에서 나오는데 플라스틱을 만들 수가 있어요라고 물어보는데, 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능성적인 거를 하는데, 아까 제 인트로 부분에 얘기했지만 제가 또 연구하는 게 바이오 플라스틱만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자가치유 고분자라고 해서 이제 셀프 힐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상처를 쭉 냈었을 때 가만히 냅둬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없어지는, 뭐 그건 이제 자가치유 고분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실질적인 지금 온도에서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재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거에 가장 도움이 되냐면, 자동차,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자동차가 이제 아버님하고 타고 갔는데 어떤 돌 같은데 막 긁혀갖고 스크래치가 나 있어요. 근데 그 속상해서 다시 정비소 가갖고서 이게 고쳐야 되잖아요. 그 안 고치고 그냥 차고지에 넣어놨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는,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바이오로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용도에 따른 차이가 조금 있는데, 산업용 소재보다는 저희는 의학용 소재로 조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처를 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없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우리 아직까지 사실 이게 뭐 방송 녹화한다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논문이 아직까지 안 나간 상황이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요걸 그대로 놓고 땡기면은 그냥 안 붙어 있으면 끊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그래서 이게 복원이 돼. 근데 이게 스티커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또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갖고 요거는 소리를 조금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끈적끈적한 것들 붙여놓고서 이런 거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계셔갖고 아예 딱딱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 한번 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소리 닦아 들어보세요. 이게 약간 듣기 기분 나쁜데 이게 말랑말랑한 소재면 이런 소리 나갔어요? 안 나잖아요. 플라스틱이거든요. 인상 찌그리시는 분이 너무 많으셔갖고 소리는 일단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을 자른 다음에 그걸 그대로 다시 이 상태로 원상복귀 붙여놓고요. 추 덤벨을 드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1kg 정도 되는 건데요. 이렇게 1분 정도 딱 지난 다음에 당겼었을 때 이것들이 접합이 되는지 라는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기존에 전 세계에서 나온 데이터 중에 저희가 오늘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갖고 나온 게 현재 지금 저희 연구진 중에서 셀플링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하이 네이처 이런 저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저널들에 저희가 투고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굉장히 나중에 활용도가 높을 거다. 이거 어디다 쓸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4차 산업 관련된 연구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스마트 센서 쪽에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라고 했고요. 향후 미래에는 우리 자기 스스로 병을 진단할 때 예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당뇨병이라는 거 지금 치료를 하실 때 당뇨병은 그 혈액을 채취를 해갖고 일정 키트에다 넣어갖고서 당을 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피를 뽑아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만약에 그거 없이 그냥 땀에 배출되는 것들을 갖고서 내가 갖고 있는 병이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땀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입는 거나 이런 장치들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힘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소재들이 잘 버티지를 못합니다. 특히 딱딱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옷에 붙어 있거나 이렇게 잘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재일수록 굉장히 부드럽거나 그 대신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 때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강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다른 연구팀들과 공동 연구를 한 게 뭐냐면요. 이 소재 여기 안에 이제 센서를 박는데요. 센서의 표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셀플링 소재를 적용을 시키면요. 나중에 지나가다 이런 운동을 하다 보면은 끊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를 핸드폰에 이제 디텍션을 하고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순호가 끊기잖아요. 계속 끊어놓고서 가만히 냅둡니다. 얘들이 스스로 치유가 되나 안 되나 이거 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복구가 돼서 이렇게 디텍션이 되고요. 심지어는 이제 땀이 더 많이 나니까 이렇게 수치적으로 지금 우리는 나트륨 양을 좀 측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향후에 앞으로는 소재만 개발해서는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다양한 연구 분야와 융복합을 해서 이렇게 조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제품들에게 하는 것들 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연구팀에서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기술 이전하기 전 단계까지의 큰 파일럿 장비들도 보유를 하고 있어서 기초 연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산업화 연구까지도 다양하게 진행을 하려고 이건 학생들한테 뭐 보여줄 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장치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긴 시간 이제 근데 마지막이니까 여기에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프리카하고 미국하고 땅 크기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클 것 같으세요? 미국, 아프리카. 예. 그러면은 그쵸 아프리카가 크겠죠. 땅덩어리 하나니까 1대1로 하면 자 미국과 중국을 합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미국과 중국, 예. 예. 아프리카. 예. 자, 아직까지는 아프리카가 큽니다. 자, 전 세계에서 땅덩어리 제일 큰 3개 나라입니다. 합치면 아프리카하고 3개 합친 거하고 어떤 게 더 클 것 같으세요? 자, 아직도 아프리카다. 아직도 아프리카다. 예, 맞습니다. 자, 여기도 그럼 당연히 아프리카겠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이거 다 합치면 난 그래도 아프리카다. 난 그래도 아프리카다. 예.
맞습니다. 다 합치면요, 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프리카가 조금 더 큽니다. 제가 오늘 왜 이걸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냐면은 학생들이 바라보고 있는 과학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때로는 나는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까 막 성적이 좀 부족해서 안 될 거야, 아니면 부모님들이 원하지 않아서 안 될 거야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스스로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과소평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하시고 싶은 거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과학자의 입장에서 지금 저희가 마지막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사실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플라스틱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오남용을 해서 많이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과학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저같이 과학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과학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내가 과학에 대해서 관심 있고 과학을 하시고 싶다고 하면 향후 10년 이후에 저와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자로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고요.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만드는 학생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황성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